스위스에 대해서 뭐 많이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잠깐 살펴보면 나라 이름이 4가지입니다. 왜 4가지일까요? 나라 이름 5가지입니다. 5가지. 왜냐하면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언어를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위스 헌법에 보면 4언어가 공식어입니다. 4언어가 공식어. 그래서 화폐, 모든 공문서에는 4가지 언어로 씌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독일어, 불어, 그 다음에 이탈리아어, 로만쇼 이렇게 4가지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독일어를 씁니다. 독일어를 쓰는 인구가 한 70% 가까이 되고 스위스어를 쓰는 데가 한 20 몇 프로 정도, 20 한 2, 3%. 나머지 그 이탈리아나 로만쇼는 아주 비율이 작습니다. 그렇지만 그 언어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다양성을 존중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 옆에 가보면 오스트리아라고 있죠. 거기도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언어가 여러 언어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독일어로 통일시켜 버렸어요. 나라 이름을 4가지로 각각 언어로 표기하니까 그러니까 외국에 대해서 이름을 4가지 다 쓸 수 없잖아요. 쓸 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독일어를 하면 불어나 이탈리아나 로망시어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겠죠. 그래서 나라 이름을 또 하나 정합니다. 그게 뭐냐? 라틴어로 정합니다. 그게 스위스의 대외적으로 표시할 때는 이걸로 표시합니다. 콘페데라치오 헬베티카. 이 지방이 헬베티아 지방입니다. 그래서 헬베티아 콘페데라치오는 연방, 헬베티아 연방 이렇게 하고 우리 한국을 표시할 때 약자가 뭡니까? KR이죠. 그 약자를 CH 2개를 따가지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많다 하는 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4사람 만나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외국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농촌도 그렇고 도시도 그렇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스위스는 이제 연방국가로서 26개의 칸톤이 있습니다. 이 칸톤은 다른 나라의 주에 해당되는 겁니다. 국가죠. 국가 속의 국가. 이거 2216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마을이 있는 거죠. 이 마을이 정부입니다. 그래서 마을 정부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그걸 게마인데라고 합니다. 그런데 스위스에서는 왜 연방국가를 하느냐? 각 지방이 달라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전통도 달라서 연방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획일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연방제를 한다. 이게 문명 비평가의 르즈몽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연방제를 굉장히 찬미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오스트리아하고 비교해 보시죠. 오스트리아도 연방국가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집권화되어 있는, 스위스에 비하면 굉장히 집권화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단적인 그 징표가 뭐냐면 그게 예전에는 굉장히 여러 나라 사람들이 살았단 말이죠. 그 언어를 완전히 독일어로 통일시켜버려요. 이것만 봐도 스위스가 얼마나 다양성을 존중하려는 거죠. 그래서 연방제도도 아마 세계에서 가장 분권이 많이 된 그런 나라일 겁니다. 미국보다도 훨씬 더 분권이 많이 된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언어 영역을 보면 가운데가 이제 독일어,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가 이탈리아입니다. 요 밑에. 그래서 여기가 이탈리아어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망쇼, 그 다음에 이제 저 서쪽에 제네바를 비롯해서 프랑스어를 쓰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결정적인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왜 어떤 나라는 잘 살게 되고 어떤 나라는 빈곤하게 되는가? 그 결정적인 요인이 뭔가 많은 학자들이 그걸 연구해 왔어요. 그래서 문화적인 차이, 인종적인 차이, 지정학적인 위치가 한 나라의 빈곤과 번영을 결정한다. 이런 얘기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에스모글루와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하는 책. 근데 이 책에서 핵심적인 얘기는 한 나라의 정치 제도가 국가의 번영과 빈곤을 결정하는 근본 원인이다. 어떤 정치 제도를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경제 제도가 결정이 되고 그것이 한 나라의 빈곤하게 만들기도 하고 번영하게 만들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제도가 그러냐? 포용적인 제도. 포용적인 제도가 한 나라를 번영하게 하고 착취적인 제도가 한 나라를 빈곤하게 만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것이 착취적이고 어떤 것이 포용적인지 이 책에서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다른 논문을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포용적인 정치 제도란 가능한 많은 주체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그런 정치 제도를 의미한다. 또 포용적인 경제 제도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시장 질서에 참여해서 열심히 일하는 동기를 갖게 하는 그런 제도가 포용적인 정치 제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할 의욕을 북돋아주는 정치 제도. 근데 그런 제도는 어디로부터 나오냐? 포용적인 정치 제도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포용적인 정치 제도는 한마디로 권력이 분산된 나라. 세계에서 가장 권력이 분산된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포용적인 제도다 이러면 사회복지가 많이 되어 있는 이런 걸 생각하기 쉽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의 돈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벌어서 자기 생계를 해결하는 그런 제도가 그래야 남한테 의존한 경제가 발전할 수가 없죠. 자기 생계는 자기가 해결하고 도저히 해결 안 될 때, 해결을 못할 때 그때 국가가 도와주는 거죠. 그게 뭐가 전제가 되느냐? 각 개인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하는 제도. 그게 우수한 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모글루와 로빈슨은 북한과 우리, 미국과 멕시코, 또 소련과 미국, 뭐 이런 나라들을 쭉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왜 이 나라는 잘 살고 또 베네치아나 로마 같이 왜 어떤 나라는 잘 살다가 또 빈곤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가? 그 원인들을 이 정치 제도와 경제 제도를 가지고 풀고 있습니다. 그 스위스 우리의 건국 신화에 관련된 건데 우리 알고 있죠? 건국 신화가 뭔지. 어릴 때 읽었는데 어느 나라 얘기인지도 모르고 우리 읽었죠. 윌리엄 텔의 얘기. 그죠? 독일어로는 빌헬름 텔의 얘기이죠. 이 건국 신화입니다. 그래서 이 알트도르프라는 그 도시인데 도심 한가운데 시계탑이 있는데 그 시계탑 옆에 이런 동상이 써 있어요. 이 동상은 우리 다 잘 알죠. 활의 명수 빌헬름 텔. 그다음에 그 옆에 아들. 뭐 이런 건데 이 스위스의 건국 신화가 요즘도 끊임없이 연극으로 공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연극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스위스 사람이 아닙니다. 독일 사람입니다. 처음에 이 얘기를 괴테가 듣고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괴테가 직접 그걸 쓰지 않고 실러한테 이 얘기를 들려주고 실러가 이거를 작품으로 만드는 겁니다.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그 연극을 오늘날까지 하는데 여기는 중요한 스위스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냐? 아까 말씀하신 그 독재자 게르버에 대한 저항입니다. 즉 독재자에 대한 저항, 독재자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런 독재자에 대한 비토 정신. 그 다음에 그것을 이 사람에 대해서 저항을 한 이제 동네 사람들하고
함께 저항을 하죠. 이 저항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인 연대. 그것이 스위스 국가를 이루는 근본 정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위스 사람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파악할 때 이 나라는 우리 국민들의 의지로 만든 나라다. 이래서 의지 국가다. 이런 말을 씁니다. 예, 그래서 스위스의 역사를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좀 요약을 해보면 처음에 1291년에 세 나라에서 출발합니다. 세 나라. 그게 이제 원 칸톤이라는데 우리, 슈비츠, 운트발텐. 아까 이제 알트도르프 했는 데가 우리입니다. 우리고 스위스의 명칭은 이 슈비츠라는 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 꼴짜기 마을들이죠. 이 마을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단결해서 나라를 방어하고 상호 불가침, 자기들끼리 서로 침공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침공을 당하면 서로 군사적인 지원을 하자. 이런 명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명세에 따라서 스위스를 그 나라 이름이 서약 동맹이죠. 서약 동맹. 그래서 이 서약에서 비롯된다. 리틀리 그 들판에서 세 나라가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가 국력을 팽창하는 그 전쟁이 1315년의 모르가르텐 전투입니다. 이 전투는 굉장히 유명한 게 이때 유럽에 어떤 말이 전해왔냐면 보병은 기병을 이길 수 없다. 그런데 농민군이 보병이죠. 농민군이 합스부르크가의 기병들을 이긴 겁니다. 그래서 뭘 가지고 있냐? 긴 장총, 장창, 긴 창, 뭐 그런 걸 가지고 이때 이제 스위스 사람들이 용맹스럽다 하는 명성이 유럽 전체에 퍼집니다. 이때부터 이제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해가지고 1515년에 마리나뇨 전투에 패배합니다. 이게 이제 프랑스, 이탈리아 동맹군한테 패배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때부터 사실상 스위스는 대외적인 침략 전쟁을 포기하고 영세 중립국을 표방하고 그러면서도 유럽에서 큰 소리를 칩니다. 왜? 이때 발전하기 시작한 게 용병들입니다. 이 용병들은요, 유럽의 전쟁의 판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위스 사람들이 용감하니까 프랑스, 독일, 뭐 각 나라에서 전쟁을 할 때는 서로 스위스 용병을 많이 확보한 나라가 유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위스에 잘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위스가 이 중립을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던 거죠. 어쨌건 이때 스위스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지만 용병을 통해서 이 생계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싸우러 나가고 가을이 되면 돈을 벌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식구들을 부양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느냐. 베른에서 파리까지 운하를 파고 거기에 흘린 피를 쏟아부으면 그게 꽉 찬다 할 정도로 피를 많이 흘린 겁니다. 그래서 이 용병을 피의 수출이다. 슬픈 역사죠. 심지어는 자기들끼리 어떤 사람은 독일로 가고 어떤 사람은 프랑스로 가고 자기들끼리 또 싸웁니다. 그러다가 하여튼 그 마리나뇨 전투에 그렇게 패했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말한 유일하게 한번 스위스가 외세의 침공에 굴복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나폴레옹에 의해서 1798년 점령됩니다. 이때 왜 점령되었을까? 스위스 내부에 많은 사람들이 나폴레옹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나폴레옹 세력을 불러들인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7년간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헬베티아 공화국입니다. 이때는 완전히 중앙집권화돼요. 나폴레옹이 원래 중앙집권적인 그런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스위스도 이 중앙집권화 시키려 했는데 내부 반발에 의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풀어줍니다. 그러다가 내전을 겪게 됩니다.
헬베티아 공화국이 끝나고 난 뒤에 스위스가 1848년에 독립하는데 이게 이제 연방국가를 건설하게 됩니다. 이 1848년 이전, 헬베티아 공화국 이전에는 연방국가가 아닙니다. 그냥 국가연합입니다. 1848년 이때 연방의 권한을 대폭 강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중앙 집권화를 시키는 겁니다. 어디를 영향을 받았냐면 미국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스위스는 미국의 연방 헌법을, 미국의 헌법을 그대로 도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스위스는 내전을 겪게 된다. 왜 내전이 벌어졌냐?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우리는 독립성을 유지하고 싶다. 거기에 비해서 조금 도시적인 이런 지역, 특히 독일어권 이런 지역에서는 뭐냐? 중앙 집권화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중앙 집권 세력 대 지방 분권 세력 간의 전쟁을 치릅니다. 물론 희생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제 장군이 임명돼 가지고 이 전쟁을 분리동맹 전쟁이라고 합니다. 원체 분리해 나가겠다는 쪽의 세력이 약했어요. 그 후에 양쪽을 조화를 시킵니다. 지방 분권을 강하게 주장하는 쪽도 고려하고 중앙 집권적인 이런 경향도 고려해서 중앙을 강화시키되 이 헬베티아 공화국 때 완전히 중앙 집권화된 그 국가를 다시 분권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절충적인 입장을 취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연방 국가를 설립한 다음에 내전을 겪었고 스위스는 연방 국가를 만들기 전에 내전을 먼저 겪었고 그래서 이 분권이라는 것은 정말 이 일종의 전쟁이다. 권력을 움켜쥐려는 세력과 권력을 분산시키는 그런 세력 간의 일대 전쟁이다. 이걸 전쟁이라고 표현한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토플러. 토플러는 지방 분권은 미래의 정치 질서이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은 초투쟁이다. 슈퍼 스트러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것도 전선 없는 전쟁이다. 누가 적인지, 누가 동지인지 하는 게 불분명한 그런 전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아까 합스부르크 국가 얘기했는데, 이 합스부르크 국가는 범유럽주의를 추구합니다. 근데 이 스위스는 이 범유럽주의보다는 스위스의 독자성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날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위스는 유엔에도 가입을 안 했습니다. 국민투표하면 국민들이 노 했어요. 그러다가 세 번째인가 막 국민투표를 했는데 2002년도에 비로소 유엔에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또 스위스는 EU에 속해 있죠. EU 지역에 있죠. 그런데 EU에 가입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 발전 과정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산업을 이끌고 우리가 스위스 상품 중에 대표적인 건 뭐가 있죠? 예, 시계. 이게 스위스 독자적인 거냐? 아닙니다. 프랑스의 이 기술자들이 종교 박해, 스위스의 신교도를 위그노라 그러죠. 이 위그노들을 이 박해를 못 견뎌 가지고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로도 가고 영국으로도 가고 가는데 이제 스위스로도 온 거죠. 그래서 스위스의 시계공들이 제네바로 가서 제네바에서 그 시계 산업을 발전을 시킵니다. 그다음에 무슨 섬유도 그렇고 정밀기계 뭐 이런 게 다 뭐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프랑스의 망명객들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스위스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뭐 있죠? 예, 은행, 금융. 금융 이것도 사실은 프랑스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위그노들이 대체로 우리가 외국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이 탈출하겠어요? 못 사는 사람이 탈출하겠어요? 예, 한 나라 정치가 엉망이 되면 또 요즘 그 스웨덴에서 한때 세금을 하도 매겨가지고 부자들이 다 탈출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스웨덴은 요즘 재산세가 없습니다. 상속세도 없습니다. 상속세도 없고 증여세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 절실하게 겪은 겁니다. 부자들이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나라가 몰락하는 거죠.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웨덴 하면 우리가 사회복지로만 알고 있죠. 굉장히 시장 경제가 발전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업 자유도 이런 거 보면 세계에서 6, 7위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위스가 한때 막 복지만 추구하고 세금을 과도하게 매기다 보니까 위기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다시 이 시장 체제를 강화하면서 극복을 한 거죠. 이때 그 20만 내지 30만의 위건어들이 탈출하는데 이 사람들이 기술자, 은행가, 또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럽 전역으로 가는데 스위스로 한 2만 5천 명 정도가 들어옵니다. 스위스에 은행업이 시작된 거, 금융업이 시작된 것도 이때가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돈을 빌려주고 받았느냐? 공원에서 벤치에서 돈을 꿔주고 받았거든요. 그래서 독일어로 벤치를 방크라 그럽니다. 그 방크에서 뱅크가 된 겁니다. 근데 이때 은행가들이 돈 가진 사람들이 다 나가보니까 프랑스 안에 돈이 남아있겠어요? 안 남았겠어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왕이 돈을 빌리러 옵니다. 돈을 빌리러 공원에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야, 이자는 많이 쳐줄 테니까, 얼마든지 쳐줄 테니까 내가 돈을 빌려 갔다는 얘기는 하지 마라. 창피하니까. 예? 그래서 스위스의 금융 비밀, 이때 출발한다 하는 얘기도 이렇게 야사로 전해옵니다. 예, 그래서 그 4분의 1이 외국인인데, 지금도 이제 그래서 그 스위스 그 국립박물관, 어느 나라든지 가면 국립박물관을 가보세요. 스위스도 저기 쥐리히에 국립박물관이 있는데 꼭 한번 들려볼 만해요. 그 중에 그 한 코너가 외국인들이 스위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발전은 외국인에게 빚진 것이 많다, 이런 얘기들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논의하려고 하는 스위스 정치제도의 특징,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연방국가,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연방국가는 어디로부터 왔죠? 예, 미국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접민주주의. 이게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가 도입된 것은 1830년대에서 1900년대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도입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직접민주주의는 스위스 거냐가 아닙니다. 이 출발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에서 꽁도르세라는 이 수학자이고 교육학자이고 혁명가, 천재 혁명가죠. 이 사람이 발명을 합니다. 직접민주주의를. 그래서 1793년 프랑스 혁명헌법에 초안을 하면서 이걸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프랑스에서는 발전을 하지 못하고 스위스에 와서 발전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제일 부러운 게 화합정치입니다. 화합정치. 이 나라는 정치가 굉장히 안정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조금 후에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에는 정부를 구성할 때 주요 정당이 전부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립정부가 아니고요. 득표 비율에 따라서 장관 숫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정당이 하나의 정부를 만드는데 잘 운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도 있는데 세 가지. 스위스 하면 연방제도, 직접민주주의, 화합정치. 그러면 스위스 제도가 왜 이렇게 형성이 되었느냐? 건국신화부터 출발합니다. 독재자에 대한 저항. 그래서 뭡니까? 권력 집중을 극도로 기피하는 겁니다. 왜? 권력자에 대한 철저한 불신입니다. 권력기관, 권력자를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권력을 한 사람, 한 기관에게 집중시키지 않고 이걸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을 우리가 쪼개는 거를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권력을 공유한다 이렇게 하죠. 권력을 공유하는 체제. 이게 뭐 포용적인 정치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을 신뢰하는 겁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국민에게 맡겨라. 정치인들이 잘못 결정해 놓으면 국민들이 바로잡는다. 정치인들이 결정을 안 하면 국민이 결정한다. 국민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분립시키고 국민에 대한 신뢰로서 직접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력을 분산시킴으로써 권력 주체 간의 경쟁을 촉발하는 겁니다. 이거를 정치적인 경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평적인 분권 물론 써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수직적인 분권, 즉 연방과 칸톤과 개마인대 간의 분권.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의 분립. 아까 정부를 구성할 때 다수당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정당은 다 한 명씩, 두 명씩 장관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정당 간의 권력이 분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요관. 이게 정부를 한 명이 구성하지 않습니다. 7명이 정부를 구성합니다. 이거는 연방정부도 마찬가지고 칸톤 정부도 마찬가지고 마을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5명 내지 9명. 연방정부는 7명으로 구성하는데 권력이 강요 간에 분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회도 상원, 하원으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견제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의회 권력도 분산되어 있다. 그 다음에 권력기관과 국민 간의 권력이 분립되어 있다. 이게 직접민주주의입니다. 즉 국가기관, 권력기관과 국민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취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차원적인 권력 분리 또는 권력 공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스위스가 가장 포용적인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다 하는 이유입니다. 예, 그 연방제도 1 플러스 26 플러스 2216개. 이건 연방정부 홈페이지에서 나온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게 톱니바퀴처럼 전체적으로 하나의 맞물려 돌아가면서 한 나라를 이룬다. 그들은 서로 달라서 연방제를 채택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기 위하여 연방제를 채택했다. 내가 이 기절을 읽었을 때 아주 참 표현을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만 알아보면 연방은 주권을 가진 국가다. 칸톤은 26개가 있는데 이 칸톤은 독자적인 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법률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칸톤도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죠? 우리가 배우기에 주권은 절대 불가분이다. 이렇게 배웠죠? 스위스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권은 쪼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권은 절대로 못 쪼갠다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프랑스입니다. 요즘도 헌법에 그걸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어떻게 됐어요? 고도의 중앙집권 국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가 헌법 개정을 통해서 분권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 예전보다는 분권화되었는데 여전히 유럽에서 가장 중앙집권적인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독일도 스위스에 비해서는 굉장히 우리보다는 매우 분권화되어 있지만 스위스에 비하면 독일은 많이 집권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법률가들이 주권은 불가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스위스에는 주권은 쪼갤 수 있다. 칸톤도 주권을 갖는다. 아예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또 어디 있냐? 미국입니다. 미국의 주들도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주권 가분론이 지배하고 있는 거죠. 미국과 스위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주권 개념을 가지고 좀 실험을 해봤는데, 주권을 국가만 갖는다.
중앙국가만 갖는다. 이렇게 했을 때 매우 어렵게 되겠다. 분권이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예 주권 개념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이마르 헌법을 만든 후고 프로이스라는 분은 이 바이마르 공화국 때 내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바이마르 헌법을 초안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주권 개념 그런 거 없다. 주권 개념을 부정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칸톤. 그래서 칸톤은 고유한 헌법과 법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 이거를 이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방의 규모가 평균 3,000명입니다. 그래서 인구 860만에 2,216개가 있으니까 평균 한 3,500명 정도 되죠. 그런데 그 중에 3분의 2는 인구 한 1,000명 정도, 1,000명 미만인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10대 도시, 쥐리히가 한 40만 정도 됩니다. 41만, 2만 이런. 그러면 이 서구는 스위스 갖다 놓으면 제일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쥐리히가 그렇고 스위스에 10만 이상의 도시가 6개밖에 안 됩니다. 예. 그리고 10대 도시 중에 4개는 10만이 안 됩니다. 그리고 10,000명 이상의 도시 총 합쳐가지고 150개입니다. 2,216개 중에 150개만 10,000명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구가 작은 거죠. 그게 마을자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군구 해도 이게 너무 크다 이거예요. 마을자치가 안 이루어진다. 그래서 마을자치의 개념은 마을 문제를 시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정도의 규모. 그래서 이거는 며칠 후에 아마 중앙일보에서 내가 써놓은 마을자치에 대한 글이 나올 텐데 이걸 마을자치를 가장 강조한 사람이 미국의 3대 대통령을 지낸 제퍼슨입니다. 이 제퍼슨은 마을의 규모를 어떻게 봤느냐. 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작아야 하고 또 마을의 일을 처리할 역량을 갖출 정도로 충분히 커야 된다. 그래서 그 규모가 그래서 이 제퍼슨은 버지니아 출신입니다. 버지니아는 너무 크다. 마을이 아니라 군 단위로 하고 있었는데 군이 너무 크다. 그래서 뉴잉글랜드의 그 마을의 규모가 2,000명에서 2,500명. 그게 이상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그때는 농경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게 도시화되면서 그 2,000명, 2,500명 가지고 마을 일을 충분히 잘 처리할 역량을 갖추기 어렵죠. 그래서 그래서 스위스에도 한 3,000명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많이 통폐합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오늘날 1,000명 미만의 지방자치단체가 한 60% 가까이 된다. 그래서 내가 한번 스위스에 다음 시간에 아마 그 이창용 대표가 마을자치에 대해서 그 논의를 할 텐데 우리가 방문해 본 데가 인구 487명인 지방자치단체를 방문을 했어요. 거기에 공무원이 3명이 있어요. 3명인데 2명은 전일제, 1명은 반일제.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시장은 있는데 일주일에 이틀 근무해요. 근데 잘 돌아가요. 근데 스위스의 행정 효율성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스위스는 보면 국가 경쟁력이 항상 세계 1위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스위스에는 요건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스위스는 지방자치를 게마인데 아우토노미라고 합니다. 게마인데는 마을, 아우토노미는 자치. 그런데 독일에서는 게마인데 젤브스 페어발통이라고 합니다. 젤브스 페어발통은 자치 행정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를 행정으로 보는 그런 관념이 과거에 있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자치를 행정으로 이래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독일에서도 요즘 반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프로이스 후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의 교수 자격 논문이 국가 주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에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나 연방국가와 마찬가지로 입법, 행정, 사법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개념은 스위스의 게마인데 아우토노미, 지방자치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 헌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지 지방자치 행정단체가 아니죠. 그러면 우리의 개념은 행정을 넘어선 그런 의미에서의 자치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학자들이 자꾸 행정이다 그래요. 행정은 물론 포함되고 입법과 사법도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 가보면 동네에서 다 재판하죠. 그 무니시팔 코트가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 헌법의 구성원리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보충성의 원칙, 이걸 스위스 헌법에 두 번을 규정하고 있어요. 한 번은 뭐냐면 국가 업무를 배분하고 수행함에서는 보충성의 원칙을 존중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공동체와 개인 간에 어떻게 역할을 분배할 것이냐.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개인이 하고 국가는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에만 관여한다. 이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책임을 져라. 무슨 사정이 있어서 책임을 질 수 없을 때만 공동체가 관여해야 된다. 이런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뭐냐. 연방은 칸톤이 할 수 없는 일만 하고 칸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개입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연대성의 원리. 이거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스위스의 모든 오래된 관공서, 예를 들어서 그 스위스 의회에 가보면 천장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위기가 오면 상호 보정적인 책임을 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게 바로 보충성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헌법에 들어가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죠? 북한헌법입니다. 북한헌법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은 뭐냐? 저것만 있고 그 책임을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원칙이 없어요. 모든 것은 국가가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위스에서 이 기절이 생긴 거는 그때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대홍수가 일어났어요. 알프스에 대홍수가 일어났어. 그때 모금을 하면서 재난을 어떻게 모금을 하면서 이 구호를 썼던 겁니다. 이때 이제 이게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 원래 어디서 나오냐면 삼총사에 나오는 얘기죠. 그죠? 근데 하여튼 스위스에서는 관공서나 이게 바젤 이 시청 거기도 가보니까 그 기절이 라틴어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연방의 권한은 뭐냐면 헌법에 명시된 권한만 같습니다.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권한은 전부 다 어디에 속하느냐? 칸톤에 속합니다. 지방에 속합니다. 연방이 새로운 권한을 가지려고 하면 반드시 헌법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헌법 개정은 국민 다수의 찬성도 얻어야 되지만 칸톤 다수의 찬성도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어렵죠. 그래서 미국은 연방제도가 출발해서 점점 중앙집권화되고 있지만 스위스도 중앙집권적으로 가는 경향은 있어요. 그렇지만 바로 저 제도 때문에 이 중앙집권화가 굉장히 더디게 지방분권적인 체제가 그나마 보존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칸톤과 게마인데인데 칸톤은 국가이기 때문에 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자적인 의회, 정부, 법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게마인데도 정부를 가지고 있는데 의회를 갖느냐 한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스위스 지방자치단체 2216개 중에
80%는 지방의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만 5천 이상은 다 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2만 2천 이상의 도시가 별로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작은 그 지방은 지방의회를 안 두는 대신에 주민총회에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주민총회가 어떻게 운영되느냐 하는 것은 마을자치를 하는 시간에 아마 자세히 다룰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저녁 딱 요 시간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요 시간에 1년에 3번씩 모임, 2번 내지 3번 모여서 예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요한 모든 사항을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연방제도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 뭐 권력을 통제하고 자유를 신장하는 건데, 우리한테 절실한 거는 스위스가 왜 그렇게 국가 경쟁력이 높을까에 대한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방끼리 끊임없이 경쟁을 한다.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혁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 경쟁을 통한 혁신, 이것이 연방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고, 이것이 스위스 번영의 비밀이다. 그 다음에 스위스 국민의 행복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왜? 이 도시가 마음에 안 들면 옆 도시 가버린다. 이거는 뭐라 그럽니까? 발로 하는 투표라 그러죠. 발로 하는 투표. 그러니까 그 스위스는 이런 말을 씁니다. 이삿짐 차에 의한 투표. 그 세금 적고 서비스 좋은 데로 찾아다니는 거죠. 또 환경 좋고. 그래서 주민을 안 뺏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금도 낮춰야 되고 서비스도 높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혁신을 해야죠. 그래서 효율성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부패하려 해도 부패할 수가 없어요. 물론 스위스에도 파산하는 지방도 있어요. 그럼 마을 사람들이 결정을 잘못하면 파산하는 겁니다. 그런 데도 있어요. 그렇지만 책임은 주민들의 책임. 그래서 예산을 매기는 것도 세금을 얼마로 부과할 것인가도 마을에서 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칸톤은 완전히 세목, 세율을 스스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개마인대는 예를 들어 재산세 0.1%, 0.3% 이렇게 정해놓으면 개마인대에서는 우리는 그 2배, 우리는 그 0.5배 이렇게 해마다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487명짜리 그 지방에 가봤는데 우리 마을에 학교를 짓자. 학생이 17명. 리노베이션을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 지을 것이냐. 마을회의에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마을회의에서는 저걸 냈어요. 신축을 하자. 새로 지어가지고 그거를 마을 사람들이 다목적 건물로 사용하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재산세를 올해는 세율의 몇 프로를 올립니다. 이거를 징수세율이라고 합니다. 서비스하고 세금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주민들이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만족도가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주민들이 그 마을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시청을 통해서 또 구청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벽이다 이거. 말 안 듣는다 이거. 들어주지도 않는다. 말해봐도 소용없다.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불행하죠. 근데 마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주민들이 투표로 결정한다. 어때요? 오늘 주민들의 의사로 결정했기 때문에 만족감이 있잖아요. 우리가 나서면 뭔가 바꿀 수 있다 하는 그게 또 행복감을 정대시키는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력기관의 구성인데요. 이게 스위스에서는 주로 우리는 이 국민을 옆 밑에 그리죠. 스위스에 가보니까 항상 국민들을 위에 그립니다. 이 국민들이 의회를 구성하고 국민들이 정부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의회가 법원을 구성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의회는 상원, 하원. 상원은 200명, 국민대표. 이 상원은 이게 국민대표. 국민대표가 아니고 칸톤 대표.
그래서 46명입니다. 이 하원은 국민대표 200명입니다. 그래서 246명. 그래서 하원에 이제 내가 가서 물어봤어요. 왜 200명이냐? 옛날부터 지금까지 다 200명이냐? 왜 더 안 늘리냐? 이래 물었더니 의회는 자리가 200개밖에 없어서 국회의원을 늘릴 수가 없다. 여기는 국회의원들의 의원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앉을 곳도 없어요. 그래서 의회 건물 옆에 이렇게 보면 창문 옆에 이렇게 한 요만한 공터가 있어요. 이 공터에 서서 의논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도 깊은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러면 지하에 카페에 갑니다. 자기 돈 내고 커피 마시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위스는 협의체 정부인데 이 협의체 정부도 스위스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7명으로 구성되는데 그 다음에 대통령은 그냥 의전 회의 주재자입니다. 임기도 1년입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통령도 한 부서를 맡고 있습니다. 한 부서의 장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은 어떻게 배분하고 있냐면 1953년부터 현재까지 2대2대2대1입니다. 이거를 마법의 공식이라 그러죠. 마법의 공식. 그래서 제1당에서 장관 2석, 그 다음에 제2당에서 2석, 제3당에서 2석, 제4당에서 1석. 그래서 4개 당이 주요 정당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있어요, 없어요? 정권 교체가 없습니다. 사람만 교체되는데, 근데 통상 장관이 되면 몇 년을 하느냐? 통상 8년입니다. 가장 오래 한 사람은 30년.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바삭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장관을 뽑을 때 아까 어느 지역 배려까지 또 남녀 배려까지 다 비례를 맞춰서 합니다. 그래서 이 정당의 의석 비례대로 한다는 의미에서 비례정부라 그러는 거예요. 비례정부. 그런데 이게 스위스 금융업이 그냥 발달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금융 건물 만들어가지고 금융업 발전시키다 처음에는 불가능합니다. 왜?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맡길 때 제일 기피하는 게 뭡니까? 정치 불안입니다. 즉 돈을 맡겼는데 뛰는 게 제일 겁나는 거죠. 전 정부가 나는 확 바꿔버려요. 그럼 불안해서 돈을 맡기지 뭐 금융업이 발달될 수가 없어요. 근데 스위스의 금융업이 발달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정치적인 안정. 바로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스위스는 야당이 없다 얘기를 합니다. 왜? 다 여당이니까. 그러면 누가 야당이냐? 국민들이 야당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국회가 결정했는데 잘못 결정했다 하면 국민들이 국민 발언을 해가지고 국민 투표를 해가지고 뒤집어 버려요. 결정해야 될 거를 결정을 안 하면, 못하면 국민들이 안건을 발의해서 직접 결정해버려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눈치를 안 살필 수가 없습니다. 잘못 결정하면 뒤집어버려요. 결정 안 하고 미적거리고 있으면 국민들이 결정해버려요. 그럼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거기에 그래서 싸우다가도 싸움을 멈춰야 됩니다. 왜? 국민들이 결정해버리면 끝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각 당에서 왔으니까 얼마나 싸우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원칙이 다수결로 안 정합니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다수결이 아니고 합의될 때까지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와서는 합의해서 결정한 사항만 얘기해야 됩니다. 이게 정치 룰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막 이게 내가 그게 무슨 주장을 하고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하고 우리 또 그런 사람 존경하잖아요. 스위스에서는 정치 생명 끝입니다. 저 사람은 정치 자격이 없다. 정치인 자격이 없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우파 이 포퓰리스트인 국민당의 당수 블로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밖에 나가서는 결정된 것만 해야 되는데 자기 당원들하고 회식하는 자리에서 야, 뭐 내가 이렇게 해서 뭐 이랬더니 자기 당 당원들이 벌써 당신은 자격 없다 이렇게 해버려요.
그게 합의제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정치가 안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합의될 때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의장에서는 뭐 주먹질은 안 하게 책상을 쳐도 좋고 뭐 소리를 높일 수도 있지만 밖에 나오면 합의된 것만 얘기해라 이겁니다. 철칙이. 그래서 내가 또 그 마을에 가서 마을에도 똑같이 여러 당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부에. 그래서 당신들끼리 정당이 다른데 안 싸우냐 이랬더니 싸움은 연방에서는 하는 거고 동네 일을 하는데 무슨 싸움이냐 뭐 이런 말을 하는 거 들었어요. 근데 이제 연방 강요는 의회에서 뽑습니다.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뽑는데 이것을 이제 이 사람들이고 이 강요들을 국민들이 직선하자 국민투표에 붙였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거부를 했어요. 왜 직선제를 거부를 했을까? 직선제를 하면 포퓰리즘에 빠진다. 그래서 선동정치가 판을 친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의회는 연방정부는 의회에서 선출하자. 장관들은 의회에서 선출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칸톤이나 지방자치단체, 마을정부에서는 직선을 합니다. 정부 5명 내지 9명을 직선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에게 가장 요구되는 덕목이 뭐냐? 협상과 타협입니다. 뭐 갈등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합의를 도출해내는 거. 이게 정치인에게 가장 요구되는 덕목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의 교체는 없지만 정치적인 안정과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연방재정조정제도, 잘 사는 지역과 못 사는 지역 간의 재정조정제도, 이거를 몇 년 동안을 안을 만들었냐면 15년을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가능한 게 바로 정권교체가 없기 때문에. 정치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우리는 전 정권이 하는 거 뭐 싹 뒤집어 버리잖아요. 지속성이 없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제는 승자 독식. 선거에 이기면 모든 걸 갖는 거고 선거에 지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승자 독식의 체제. 스위스에는 조금씩 모두가 정부에 참여하는 거죠. 그게 근본적인 차이고 그것이 나는 대결 정치라고 부릅니다. 한국은 대결 정치, 스위스는 화합 정치. 그게 시스템의 문제다. 시스템의 문제. 그 다음에 아까 직접민주주의도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가 어디로 넘어가느냐. 직접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마지막 시간에 제가 한 번 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 시간에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근데 이 아까 내가 말하려는 거는 이 스위스에서 심각한 문제에 부딪힌 게 겁니다. 우리들이 국회의원을 뽑았는데 왜 국회의원들이 우리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은가? 그래서 농민들, 자영업자들, 노동자들의 생활이 비참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했는데 미국에서도 똑같은 문제에 부딪힙니다. 1890년대. 그래서 미국의 지식인들이 스위스에 가서 배워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 단위에서 이 직접민주제도가 도입된 스위스 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이 좋은 정치제도, 어떤 게 좋은 정치제도냐, 아까 어떤 게 포용적인 정치제도냐 하는 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권력을 한 군데 집중시키면 안 된다. 또 정치기관끼리, 또 정치인끼리 경쟁을 강화시켜서 그래서 혁신이 일어나게 만들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스위스의 경험을 비춰서 보면 지금 국가가 작동을 안 하고 있다. 왜? 국가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합의를 도출해야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법률을 못 만드는 겁니다. 시스템을 새로 짜려면 법률을 고쳐야 되는데 법률을 고치지를 지금 못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갈등, 싸움 정치, 대결 정치를 극복할 것인가? 그 방법은 권력을 공유하는 데 있다. 스위스의 사례에 비춰보면 그렇다 하는 거죠. 두 번째, 국가가 모든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가지도 제대로 하는 게 없다. 그래서
국가가 제대로 일을 하려면 집중해라. 뭐에 집중하느냐? 지방이 할 수 없는 일에 집중해라. 외교, 국방. 그래서 이제 권력을 분산시키자. 중앙하고 지방하고도 분산시키고 중앙 내에서도 분산시키고 권력을 포용적으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주체들이 참여해서 어느 한쪽에서 지배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수직적인 권력 분립, 수평적인 권력 분립. 뭐 이런 것이 앞으로 숙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야, 그 스위스 제도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나? 이식할 수 있겠나? 이런 질문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이제 초청을 해서 아이엔베르그 교수하고 미국 스위스의 아이엔베르그 교수하고 이 미국의 라트샬더 교수하고 논쟁이 붙었어요. 라트샬더 교수는 이 사람 이제 미국 교수지만은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그래서 독일어를 좀 하더라고. 그런데 독일어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 사람 주장은 뭐냐면 제도는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 이런 게 맞아야 된다. 그래야 그 제도가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아이엔베르그 교수는 뭐라는 주장을 하냐면 그게 아니고 제도를 도입하고 나면 문화도 바뀌고 전통도 바뀌고 사람도 바뀐다. 한 70% 내지 80%는 바뀐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제도는 사회적 발명품이다. 이 컴퓨터나 자동차처럼 발명품이다. 이거예요. 아까 연방제도 발명품입니다. 미국이 만들어낸 제도예요. 스위스가 갖다 썼잖아요. 직접민주제도 프랑스 콩드레스가 발명한 겁니다. 스위스 갖다 잘 쓰고 있잖아요. 도입해서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자동차 없었잖아요. 근데 자동차 수입해가지고 요즘 수출하면서 또 컴퓨터도 마찬가지, 휴대폰도 마찬가지. 그러한 발명품이다. 우리한테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입해서 쓸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